또 여러분들의 그 소비자분들한테 이러한 거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의학의 발달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의학은 그 크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요. 파스테르 의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글씨가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다음에 메치니코프 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파스테르 의학은 세균이 있어서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니까 세균을 죽이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이 낫는다. 이런 이제 그 의학이에요. 또 하나는 이 메치니코프는 뭐냐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세균을 다 죽이느냐? 그건 죽일 수가 없다. 건강하면 어, 즉 면역이 높으면 이런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병에 안 걸린다. 이렇게 크게 주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음. 자, 그런데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과거에는요. 과거의 그 생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위생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현재에 비할 바가 아니죠. 왜? 세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음. 과거에는 이런 데서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질병이 세균에 의한 질병이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세균에 의한 질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 무서웠던 흑사병 같은 거라도 요새는 흑사병 없잖아요. 그죠? 흑사병이라든지 뭐 천연두라든지 요새 천연두 걸리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콜레라라든지 이런 병으로 많이 죽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질병, 세균에 대한 질병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균에 의한 질병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이 파스텔의 의학, 이 파스텔의 의학이 이게 이제 현대의학으로 발전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텔의 의학이 얘가 이제 현대의학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현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현대 생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위생 상태가 아주 옛날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어. 그리고 질병에 대한 대책도 잘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은 코로나와 같이 특별히 우리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질병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그래서 현대에는 세균에 의해서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세균에 의한 질병의 위험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은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그 생활 환경이 현대화가 되면서 옛날에보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식습관이나 이 생활 습관이 매우 안 좋아졌다. 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대사질환, 이게 이제 80%에 이르는 시대에 도달했다.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파스텔 의학, 이 세균을 죽이는 이런 의학이 지금 현대 의학으로 발전돼 왔고 이런 의학이 굉장히 중요했었지만은 현대 의학으로는 현대 와서는 이런 질병에 의한 이런 세균에 의한 질병보다는 생활 환경의 현대화에 따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고 이런 거에 따른 대사질환의 어떤 질병이 80%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질병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주변에 80%가 생활 환경,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인한 생활 습관 문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거죠. 음. 자, 이 심혈관계 질환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성인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질병 그러면 성인병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성인병이.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혈관계 질환의 질병 관리 쪽으로 우리가 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 자, 그럼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우리가 대사질환이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소리 없이 찾아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3대 질환이 있다. 만약 이 질환을 방치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때론 망막이 손상돼 실명한가 합니다. 심장을 멎게 해 위험에 빠뜨리고 또 심장을 병들게 하고 발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시킨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혈관과 혈액을 망가뜨리는 질환. 바로 고혈압, 고혈당, 무지혈이다. 수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사망의 위험도 증가하는 3대 대사성 질환. 예방하지 않는다면 그 위협에서 우린 벗어날 수 없다. 네, 이제는 지금 얘기했던 3대 질환,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혈당,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이 세 가지 이런 아주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 지금 얘기했던 3대 대사증후군인 심혈관계 질환의 과연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심혈관계 질환이 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과다한 거예요.
음.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과다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피가 이렇게 통할 거 아닙니까? 피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혈관에 피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지방이 이렇게 끼게 되면은 이렇게 지방이 끼게 되면은 그러면 피가 이제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이 이 상태를 이해하려면 어떤 상태를 보게 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소를 저기 한우를 소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불판에다가 또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어. 그럼 이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기름을 갖다가 싱크대에다 확 부어버렸어. 그냥 기름채로 그냥. 그럼 그 기름이 내려가서 싱크대에 가서 엉겨 붙어갖고 싱크대를 막겠죠. 싱크대 구멍을 막겠죠. 그럼 물이 잘 안 흘러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떡이 된 이 이 지방에 의해서 혈액이 떡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져요. 음. 이렇게 되면은 혈액 점도가 상승하게 되죠. 음. 자, 이와 같이 혈액 점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피가 잘 안 흐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손발 냉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저림 현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독소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재생이라든지 또는 회복 속도가 이제 느려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우리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많아지는 걸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혈액순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지방이 많은 혈액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일반인의 혈액을 이렇게 가라앉히면은 밑에 이렇게 적혈구가 가라앉고 위에 혈청이 뜨는데 이 혈청이 말갛게 노랗고 맑게요.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혈액이에요. 그런데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걸 많이 포함한 이런 혈액들은 탁해요. 그 우윳빛을 뿌옇고 탁해요. 그리고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고지혈증 환자의 혈액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병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에 그러니까 혈액 중에 지방이 많아진 겁니다. 지방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게 돼요. 콜레스테롤을 합성합니다.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게 되면은 얘는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나쁜 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호르몬 있잖아요.
호르몬을 만들려고 그러면, 호르몬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을 갖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을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 갖고 자꾸만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애 많애 그러면서 문제를 삼느냐? 그거는 콜레스테롤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HDL이라고 그러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은요, 쉽게 산화가 돼요. 쉽게 산화가 되면서 이게 혈관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근데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있는 중성지방과 LDL을 녹여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이 이제 과다하게 되면은 LDL의 생산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지방하고 LDL이 뭉쳐갖고, 이게 두 개가 뭉쳐져 갖고 혈관 벽에 쌓이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고혈압이 된다든지, 뭐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맥 경화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등등등등 굉장히 우리 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질병으로 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방이 혈관에 많음으로써 고지혈증이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또 생기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죠. 이게 LDL이 이제 과도하게 많은 경우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또 모여서 이 지방과 이 콜레스테롤이 모여서 또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뇌경색 등등 이러한 또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 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 이 원인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딱 한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여러분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아무리 의사가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뭐 약사가 설명하고 여러분 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자, 피 속에 지방이 많아져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고지혈증이라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에 문제를 생기게 되고요. 또 이 지방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지방이 너무 많아져 갖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산화가 돼서 혈관막힘의 원인이 되고 이와 같이 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막혀서 여러 군데 쌓이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뇌경색 이런 게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중성지방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음,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어디 갔어? 자, 이걸 한번 이제 보시죠. 이처럼 혈액 내의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많아지면 동맥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염증이 생긴다. 또 혈관벽이 좁아지고 막히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고지혈은 혈액에 지방이 많은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혈액에 지방이 많은 상태를 원한다. 이게 이제 고지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뭐가 생긴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고지혈로 인해서. 이처럼 잠깐만.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콜레스테롤의 30%는 음식 섭취를 통해 얻어지고 나머지 70%는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지방 알갱이에 실려 혈액을 떠다니는데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로 나뉜다. LDL 알갱이는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싣고 혈액을 따라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LDL 알갱이가 혈액 안에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스며들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나타난다. 반대로 HDL 알갱이는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실어 간으로 수송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 그래서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하고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이렇게 그 영상으로 좀 보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중성지방이다. 그리고 이 중성지방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이 콜레스테롤 합성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 LDL을 합성하게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병원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자, 우리 고지혈증의 판단 기준은요. 어떻게 지금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한국인의 고지혈증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이다.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경계고요. 240 이상이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고지혈증이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높아야 좋아요. 그래서 40 이하로 내려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고지혈증을 병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좀 징그럽게 보이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비유가 좀 약한 분들은 어떻게 될지 좀 보기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혈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절제를 한 겁니다. 혈관을 절제해 보니까 이 안에 이 하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붙어갖고 이렇게 혈관을 막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막혀버린 거죠, 혈관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수술로 뚫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손상된 혈관이에요.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은 혈관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혈관이 손상이 됩니다. 굉장히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지방이 많으면서 점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은 내 몸에 있는 혈관들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게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죠. 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요게 혈관이거든요. 이게 혈관인데, 혈관이 굉장히 이렇게 그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 다 혈관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로 이렇게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로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요 중간에 빈자리가 보여요. 이렇게 끊긴 자리가 보여요. 요게 뭐냐? 요게 이제 중성지방, 지방이 혈관을 막아버린 거예요. 콜레스테롤하고. 자, 이렇게 혈관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쪽도 이렇게 이제 심장이 뛰는데, 심장에 혈관을 공급하는 이 동맥을 관상동맥이라 그래요. 이 심장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관상동맥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심장이 꺼멓게 돼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이렇게 꺼멓게 죽어. 이러면 우리가 심근경색이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장마비가 돼서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뇌혈관에도 이 지방이 낄 수가 있겠죠. 이 뇌혈관에도 지방이 끼게 되면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졸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경색이 생기고 이런 질병이 또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혈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콩팥 신장 있지 않습니까? 신장도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이 신장에도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되면 점점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방이 많다라는 거가 이와 같이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장 기능 저하, 그리고 뇌졸중, 또 심근경색 이런 것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또 안구 쪽에도 높은 압력에 마찬가지로 망막의 모세혈관에 출혈이 이렇게 이 눈에 있는 혈관도 막혀버리게 되면은 황반변성이 온다든지 녹내장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지방이 많게 되면은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질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인슐린이라는 게 이렇게 수용체에 이제 인슐린이 수용체에 이렇게 붙어서 우리 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지방이 껴버리면은 이와 같이 인슐린이 작동을 못해서 이런 당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이제 당뇨병이 됩니다. 자, 음, 이와 같이 이 중성지방 하나 높아지는 게 그렇게 무슨 큰 그 문제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중성지방이 증가됨으로써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지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병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고치느냐? 자, 이런 중성지방에 의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겼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방하느냐? 첫 번째는 어떤 걸 주냐면은 그, 그 혈전 치료제를 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주냐면은 이 뭉친 혈액을 풀어주는 그 항혈액 응고제를 줘요.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줍니다. 자, 혈전 치료제는 혈관에 뭉친 혈액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뭉친 그 지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항혈액 응고제는 지방으로 응고된 지방으로 응고된 혈액을 풀어줍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뭐냐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내 몸속에 안 보이는 혈관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아하, 이제 치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병원 처방은요, 혈관 속에 또는 혈액 속에 중성지방을 또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 이걸 없애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혈관에 뭉친 지방을 풀어주거나 또는 지방으로 응고된 혈액을 풀어줄 뿐이지.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줄 뿐이지. 내 혈관이나 몸속에 있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병원에서 주는 이 약을 먹었더니 혈액순환이 잘 된다. 아, 이거 치료제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평생토록 먹어야 된다. 평생 먹어야 된다. 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평생 먹어야 되겠죠. 끊는 순간에 다시 또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어. 그러니까 이걸 치료제로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병원 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음, 점점 이 그 지방으로 인한 중성지방으로 인한 질병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죠, 이거를. 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런 중성지방이 계속 늘어나서 내 몸속에 점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걸 점점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합병증이 돼서 점점 이제 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고지혈증으로 시작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해서 고혈압으로 해서 당뇨로 해서 이렇게 점점 이제 그 병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지혈증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콜레스테롤 약을 또 먹으래요. 또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더니 나중에 혈압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또 고혈압 약을 먹으래요. 또 고혈압을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또 당뇨가 왔다고 또 당뇨약까지 먹어야 된대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고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고지혈증으로 시작한 사람들은요, 병원 아무리 다녀봐야 나중에 당뇨가 옵니다. 고혈압 당뇨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꾸 혈액순환만 개선하다 보니까 피가 한번 이렇게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면은 혈액이 안 멈춥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생기면은 지혈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코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코피가 이제 계속 난다든지, 이렇게 코피가 나면은 뭐 밖에서 보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뇌출혈 같은 게 생겼다. 뇌에서 혈관이 터졌다. 우리 몸 안쪽에서 혈관이 터졌다. 이러면 이제 응급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뇌가 아니라 뇌출혈입니다. 몸속에서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응급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을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약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점점 병이 더 심각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응급 상태의 질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지혈증 치료제의 용량이 달라진다. 고지혈증 수치가 매우 높아 고용량을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 근육통이나 근육의 염증, 간 수치 이상이나 당뇨병 같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자, 이게 뭐냐면은 계속 이 약만 먹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점점 용량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당뇨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왜 병원에서 이거를 못 고칠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이게 세균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인병은, 즉 심혈관계 질환은 이거는 세균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현대의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걸로 발전이 되어 왔다? 바로 세균을 죽이면 병이 낫는다는 파스테르 의학으로 현대의학이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은, 심혈관계 질환은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런 성인병은 뭐가 문제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인 겁니다. 이게. 생활습관에 의해서 생긴 병은 생활습관을 교정해야지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병원약은 뭐냐면은, 이 병원에서 주는 처방은 뭐냐면은, 이 생활습관을 고칠 때까지, 어, 생활습관을 고쳐서 건강해질 때까지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명을 병원에서 지금 바로 죽지 않고 죽지 않게 수명을 좀 연장시켜 줄 테니까 그동안의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라. 그 기회를 주는 게 이 병원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약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약을 복용하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된다. 음.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내가 이런 심혈관계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약을 복용하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누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이걸 본인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의사가 해줍니까? 예?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이 잘못된 생활 습관 교정을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개선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칼로리 과잉 섭취입니다. 음. 자, 칼로리원이라는 게 뭐죠? 칼로리원이라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소화가 돼서 당이 됩니다. 음, 당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세포 속에 우리가 이제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얘가 소화 과정에 뭐가 돼?
당이 되어서 흡수가 된다는 거죠. 당이 돼서 흡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당이 상승하게 되죠. 그렇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걸 먹게 되면 뭐가 상승한다? 혈당이 상승한다. 자, 그러면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당이 상승한다. 그럼 이 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당은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여기서 연소가 됩니다. 여기서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우리가 활동할 때 필요한,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이제 힘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쓰는 힘,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 힘은 이렇게 칼로리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서 얘가 소화가 돼서 이 당이 돼 갖고 당이 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요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태워져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먹으면은 전부 다 에너지로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칼로리원이라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에너지로 생산돼서 소모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과도하게 칼로리원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과도하게 칼로리원을 섭취하게 되면은 당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당이 다시 지방으로 합성돼서 축적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중성지방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칼로리온을 섭취하는 건 뭐다? 중성지방을 증가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 너무나 과도하게 먹으면 살이 찌게 되면은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혈관 속 지방 중 대표적인 나쁜 지방은 중성지방이다. 다른 지방에 비해 비만, 운동 부족, 음주, 탄수화물 섭취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으로 고지혈증 진단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선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데
당을 분해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당이 에너지로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아지면 결국 남은 당은 내장 지방으로 저장된다. 당연히 혈액의 지방 성분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와 같이 우리가 칼로리원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중성지방이 증가되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칼로리원을 갖다가 내가 밥을 많이 먹지 말고 소식을 해야 되는데, 소식해야 건강하다. 참 슬픈 일이죠. 세상에 먹고 싶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요새는요, 전부 다 먹방이다, 뭐 해갖고, TV만 틀면 무슨 맛있는 음식을 뭐 찾아다니면서 먹고, 맨날 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그냥 TV만 돌리면 다 먹는 음식, 방송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먹는데 대단히 진심인 민족입니다.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 먹지 말아야 건강하대.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나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으면서 일찍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먹고 오래 사시겠습니까? 그걸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응? 그렇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식해야 건강한데, 이건 알겠는데, 남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남들과 동일하게 먹으면서 체지방은 좀 줄이는 방법은 없느냐? 체지방이나 또는 중성지방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요거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요거. 예? 나하고 똑같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먹었어. 근데 나는 중성지방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 되는데 앞에 사람만 중성지방이 그렇게 증가를 해. 요런 비법을 내가 갖고 있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자, 이러한 비법은 여러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소식해야 건강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소식을 하지 않고 남들하고 똑같이 먹으면서도 이런 중성지방을 억제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 그 방법을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에이, 건강보조식품 얘기구만. 그럼 나 건강보조식품 안 먹고 나 그냥 소식할래. 그런 분은 소식하시면 됩니다. 소식하시면 돼요. 그런데 남들하고 동일하게 먹으면서도 중성지방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을 알고 내가 그거를 갖고 건강하게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건강보조식품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우리가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음식의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줘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킵니다. 자, 이렇게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감소됩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왜? 이 인슐린은요,
인슐린은 지방을 합성하는데, 지방을 합성하거든요. 인슐린이.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면은 지방 합성이 감소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방 합성이 감소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똑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은 나는 중성지방 증가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겨져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이건 안 믿겨져. 설마 이 식이섬유 하나 먹는다고 이렇게 되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 현미가 좋습니까? 백미가 좋습니까? 당연히 현미가 좋고 이건 먹으라고 권장이 되고 백미는 먹지 말라고, 이건 나쁘다고 먹지 말라 그러죠. 이건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현미 안에 현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요게 백미잖아요. 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쵸? 현미도 탄수화물 있고 백미도 탄수화물이에요. 네? 근데 왜 얘는 똑같은 탄수화물인데 먹어도 좋다 그러고 얘는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죠? 똑같은 탄수화물인데? 그거는 이 현미를 백미로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도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도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껍질을 깐다는 얘기예요. 껍질을. 이거 벼 껍질이 아니라 벼를 벗겨내고 나면은 누런 쌀이 나와요. 누렇고 이렇게 푸르스름한 쌀이 나와요. 그 상태를 우리가 현미라 그러는 거예요. 누런 상태. 예. 그 누런 그 껍데기를 까면은 하얀 백미가 나오는 겁니다. 이 도정을 거치는데 이 도정 과정에서 이 껍데기 이게 식이섬유예요. 이 식이섬유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현미에서 식이섬유를 제거한 게 백미예요. 자, 그러면은 현미는 좋은 거고 백미는 나쁜 거다. 결과적으로 식이섬유랑 같이 먹으면 좋은 거고 식이섬유랑 같이 먹지 않으면 나쁜 거다 이 뜻이죠. 자, 이걸 딱 보시면 이게 식이섬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현미 좋은 건 내가 알겠는데 현미밥을 지어 먹으면 밥이 너무 딱딱하고 씹기도 어렵고 맛도 없어. 백미가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고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나는 백미밖에 못 먹겠어. 이래서 백미를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은 현미를 먹으면 돼. 하지만 식감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또는 소화라든지 등의 문제로 현미가 먹기 어려운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뭐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라. 백미를 드시면서 여기에 뭐를 먹으면 된다? 식이섬유를 이걸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면 이거는 현미 맛 먹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럴 때는 백미와 함께 식이섬유를 드셔라. 간단하죠? 근데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이 식이섬유가 우리가 파이버넷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다른 데서도 뭐 식이섬유 제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이버넷이 이제 다른 회사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타사 그 식이섬유는 대부분 100% 식물성 식이섬유입니다.
자, 그런데 파마넥스 회사의 식이섬유, 즉 파이버넷은, 이게 파이버넷이죠. 파이버넷은 50%만 식물성이고 50%는 동물성이에요. 요게 좀 다릅니다. 이 동물성은 개나 새우 껍질에서 나오는 키틴즈를 요거를 결합시켜서 고분자의 키토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분자로 된 키토산은 식물성보다 훨씬 우수한 기능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사의 식이섬유보다는 파마넥스의 파이버넷을 먹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회사 거 먹을래. 그건 뭐 여러분이 그거는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권유해 드리는 거는 이와 같이 식물성과 동물성이 섞여 있는 파마넥스 제품이 식물성 100%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또 동영상 요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식이섬유 얘기했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칼로리 과잉 섭취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영양소 결핍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칼로리원이, 자, 이게 이제 소화 흡수가 되고, 자, 이게 이제 분해가 돼 갖고, 당이 된 다음에 이게 그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연소가 돼서 이제 에너지로 나오잖아요. 이 과정에 이렇게 모든 되는 과정에 여기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느냐? 비타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특히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 B군은 이거는 칼로리원이 에너지로 바뀌는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B군이 이게 결핍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핍이 되게 되면은 에너지 생산이 감소돼서 만성 피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 소모가 잘 안 되죠. 이 당이 소모돼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이 B군이 부족하면 당의 소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체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 시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잘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량을 조절하고 우리가
그 칼로리원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칼로리원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영양소는 혈액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그런데 이들 3대 영양소의 산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각종 효소들로 이루어진 비타민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인 것이다. 칼로리는 없지만 다량 영양소를 잘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로 채 바뀌지 못한 열량은 혈액을 떠다니다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에 축적되면 이제 중성지방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또 이것도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비타민 B군이라는 거는요. 흡수 총량이 결정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타민 B군이 흡수되는 양은 일정하게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딱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더 이상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량이라는 거예요. 총량. 총량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 B군을 먹어도 이만큼 이상은 흡수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만큼 이상은 흡수가 안 된다. 딱 총량이 결정되어 있다. 자, 그런데 내가 뭐 비타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비타민 B1이 이만큼이고 B2가 이만큼이고 또 B3가 요만큼이고 뭐 B6 물론 이거 말고도 또 B12 많이 있지만 이렇게 됐는데 병원에서 내가 이 B6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예를 들자면은 부족하다고 결론이 나서 이 B6를 좀 많이 먹으세요. 그래서 B6를 집중 섭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B6의 섭취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집중 섭취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B1, B2, B3 섭취량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요 섭취량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총량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집중 섭취하게 되면 나머지가 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흡수 총량이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은 종합적으로 그 함량이 잘 배합된 함량 배율이 함량이 잘 그 비율이 그러니까 비율이 종합적으로 비율이 잘 조합된 비타민 B를 섭취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비타민 B가 B군이 결핍되게 된다.
이거를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장 비율이 잘 돼 있는 게 천연 비타민 B군인데, 요게 이제 천연의 어떤 식품에서, 천연 식품의 이렇게 천연 식품에서 추출한 비타민 B군이 종합적인 비율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종합적인 비율이 가장 좋다고 현재까지 나온 거는 맥주 효모예요. 여기 비타민 B군의 배합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천연 비타민 B군이죠. 그렇죠? 이것도 천연 비타민 B군이에요. 천연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맥주 효모에서 뽑아서 만든 제품이 파마넥스에서 나온 게 이제 오버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오버드라이브. 이 오버드라이브라는 거는요, 이 제품은 첫 번째는 완벽한 비율의 천연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비타민 C라든지 이와 같은 이런 그 항산화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브로멜라인 성분들은 그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 복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파파야에서 뽑은 파파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근육에 있는 노폐물, 피로물질, 요거를 배출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오버드라이브라는 건 단순하게 비타민 B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주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항산화 성분, 노화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요.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이러한 성분이 다 들어있는 그 제품이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래서 오버드라이브를 이제 추천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운동 부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이 소모되죠.
자, 이렇게 당이 소모가 되니까는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중성지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피 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태워서 없애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운동을 좀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당이 소모가 돼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니까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죠. 자동차 엔진처럼 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당을 소모시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운동할 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은 당이 소모도 많이 되지만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당을 소모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거죠. 둘 다. 그렇죠? 이게 둘 다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운동하지 않고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토콘드리아를 운동 안 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입니다. 파마넥스에. 자, 이거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중성지방을 감소시킵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이게 사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증가가 돼가지고 운동한 효과가 나. 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진짜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말로는 뭘 못합니까? 진짜 이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갖고 왔는데, 자, 한국 TCM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TCM. 여기는 유전자 검사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 유전자 검사 기관인데, 제가 이 한국 TCM에다가 혈액 샘플을 보내서 직접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검증을 받았는데, 알스퀘어드, 아까 R2라는 거를 먹기 전과 먹은 다음과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 유전자에서의 변화를 직접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분자 유전학이죠. 분자 유전학 검사 결과지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 검사지를 보게 되면은 1차 검사는 2011년도 12월 12일 날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요때 혈액 검사한 거는 R2를 먹지 않은 겁니다. 2차는 2012년 1월 13일 했는데 요게 이제 한 달 된 거지 않습니까? 한 달. 한 달 동안 R2를 복용한 겁니다. R2를 복용한 다음에 다시 피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여기 보죠. 미토콘드리아 DNA 카피수. 미토콘드리아의 카피수가 646%, 6.5배가 증가해버렸어요. 우와, 한 달 동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운동도 안 했는데 6.5배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망가진 거.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게 0.752가 있었었는데
다시 한 달 후에 쟀더니만 미검출이야, 미검출. 완전히 싹 다 고쳐졌어요. 자, 또 한 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분도 보시면은, 이거, 한 달 동안 R2를 복용합니다. R2를 한 달 동안 복용을 하고 난 다음에 비포 애프터를 봤더니면 미토콘드리아 카피수가 이분은 1212% 12배가 증가했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미검출. 자, 이거는 의학적인 증거입니다. 의학적인 증거. 이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직접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걸 한 달 동안 복용을 했더니만은 한 분은 645%가 증가하고 한 분은 1212%가 증가했어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자, 현대인이 앓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중성지방에 의해서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문제다. 그런데 이 과도한 중성지방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문제다. 병원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자,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 약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칼로리 과잉 섭취다. 두 번째는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의 부족이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개선해야지만 건강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칼로리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소식을 해야 된다. 소식. 대사에 필요한 영양 결핍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잡곡, 잡곡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운동은 주기적으로 매일 해야 된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걸렸잖아요. 이거 누가 모르나? 이거 잘 안 되니까 걸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그게 바로 여기에 식이섬유를 우리가 섭취하면은 도와줄 수가 있고, 그 제품이 우리 파마넥스에는 파이버넷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요거는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으면 되는데, 요거는 오버드라이브라는 걸 먹게 되면은 된다. 그다음 운동 부족인 거는 요거는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알스키어드를 먹음으로써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보조식품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데 굉장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끝냈고요. 자, 제가 음소거를 풀었습니다. 이제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 주세요. 음소거를 풀었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 내용 중에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 궁금한 점 없으세요? 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 이해됐는데 네, 네, 보통 뭐 혈류 뭐가 부족하다, 중성지방이 많다 하면 네. 선생님께서 파이버넷, 오버드라이브, 뭐 R2 이렇게 먹으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이렇게 먹는 거 말고 그냥 뭐 TR90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는 물론 이제 TR90을 이거 지금 이제 오늘은 이거 비만할 때가 아니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만을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 비만을 해결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중성지방을 감소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심혈관계 질환의 대책이 될 수가 있죠. 대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심혈관계 질환이 대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데, 다이어트는 이제 또 금요일 날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제가 이 다이어트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라이프팩을 먹고 있는데 오버드라이브 대신 될 수 있나요? 네, 라이프팩 드시면은 오버드라이브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 R2를 먹으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면서 에너지가 이제 네,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 저희가 당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랑 만나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그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많이 필요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5, 60대 분들께서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부족한 분들이 R2만 먹는다고 해서 크게 그럼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어요. 아무리 R2를 먹어서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아를 키워놔도 에너지 시킬 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R2를 먹고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엔진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0cc의 엔진을 뭐 2000cc의 엔진으로 증가시킨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차량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 엔진을 2000cc로 증가시켜 놨는데 기름이 없어. 휘발유가 없어. 차가 가나요?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영양 결핍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년 정도 R2 잠깐만요. 1년 정도 R2 섭취 후 중단했는데 혹시 미토콘드리아도 감소되려나요? 네, 운동하지 않았으면은 감소가 됩니다. 운동하지 않았으면. 또 네, 다른 부정맥 진단을 받은 지 좀 한 1, 2개월 됐는데요. 이것도 네. 심혈관계 질환에 속하는지, 그럼요. 또, 부정맥도 심혈관계 질환이죠. 네, 또 이 약을 지금 한 2달째 복용을 하고 있는데 약을 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 화이버넷이나 오버드라이브나 그런 R2나 이걸 3개를 다 같이 복용을 해야 될까요? 부정맥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고혈압 쪽에서 지금 이제 취급이 돼야 되는데, 네. 자, 부정맥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네. 또는 심장에 판막 있잖아요. 네. 판막 쪽에 지방이 생기거나 해서 좌심실과 우심실에 뛰는 네.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좌심실하고 우심실하고 뛰는 속도가 달라지는 게 부정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이것도요. 네. 이것도 원인이 똑같아요. 시작은 음. 중성지방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R2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아. R2는 심장 박동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의 속도가 다를 때는 R2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부정맥인 경우에는 라이프팩, 네. 그다음에 메타, 네. 콜레스틴, 네? 네. 그다음에 마리노메가 아, 네. 요렇게 드세요. 아니면 아. 요 마리노메가 대신에 유스 드셔도 됩니다. 네. 네, 요렇게 드시는 게 부정맥은 이렇게 드셔야 돼요. R2는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네. 네. 거기 운동
까지 같이 겸해서 운동을 해주면은 경험하면 좋은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좋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적은 힘으로 오랫동안 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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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네, 적은 힘으로 오랫동안 빨리 걷기 같은 거. 네, 네, 요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심한 운동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다른 분 질문. 집사람이 그 네. 갑상선 저하증, 호르몬 저하증인데요. 네네. 그 초반에 그 이제 병원 약을 안 먹고 이제 뭐 TR도 해가지고 당분간은 괜찮았다가 또다시 네. 이렇게 힘들어지고 해가지고 네네네. 뭐 살은 안 쪘는데 네. 힘들어져서 지금 먹고 있는 게 그 병원 알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야 좀 네네네. 괜찮다고 해서. 네. 근데 그거 먹으면서 집에서 지금 먹고 있는 게 알투랑 네. 유스랑 네. 뭐 라이프팩도 먹고 최대한 다 챙겨 먹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괜찮은 건지. 네네네. 자, 이 그 갑상선 호르몬은요, 대사 호르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생산시킬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대사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가 갑상선이에요. 자, 그래서 갑상선이 저하되게 되면은 이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지가 결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성 지방이 증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가게 되죠. 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드시는 거는 아마 잘 선택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알투 유스 라이프백에다 하나 더 들어간다면 메타까지 들어가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 갑상선 저하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걸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꾸준히. 그래서 서서히 갑상선을 갖다가 개선시켜내야 되는데 만약에 갑상선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상선을 절제해냈다. 그래서 갑상선 그 호르몬 분비가 저하됐다.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갑상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지만 일단 일반적인 갑상선 저하일 때는 이걸 계속 꾸준히 드시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단 갑상선 저하 중에서 자가 면역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에 의한 갑상선 저하를 하시모토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다른 병입니다. 똑같은 갑상선 저하인데 하시모토병하고 일반 갑상선 저하고는 다른 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하시모토병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갑상선 저하긴 저하인데 자가 면역에 의한 갑상선 저하입니다. 이럴 때는 유스 그다음에 라이프팩, 코티트롤, 메타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런 때는 조금 달라요. 일반 갑상선 저하고 자가 면역에 의한 거고 좀 다릅니다. 위에 저하에서는 그럼 코티트롤은 먹으면 안 되네요. 일반 갑상선 저하요? 예. 일반 갑상선 저하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먹을 이유가 없죠. 먹을 이유. 먹어도 되는데 먹을 이유는 없죠.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그럼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같을까요? 먹는 게? 아니죠. 틀리죠. 항진은 거꾸로 너무 많이 나오는 항진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사 호르몬이. 그래서 네. 오히려 네. 마르면서 눈이 돌출되고 목이 굵어집니다. 항진의 네. 경우. 이게 달라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라이프팩하고 유수를 드십니다. 두 가지만 먹어도 될까요? 네네네. 이런 때는 네. 라이프팩하고 유수만 드시는데 마찬가지로 항진도 자가 면역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네. 그레이브스병이라 그래요. 이거는 저하고 이건 항진이에요. 네. 그레이브스병일 때는 똑같이 먹습니다. 유스 라이프팩 코티트롤 메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에 의한 거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맥이랑 갑상선 항진증이랑 같이 지금 걸려서 약을 먹는 경우는
그럼 아까 제가 라이팩 뉴스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네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알투를 드시면 안 돼요. 또 더군다나 항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알투는 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저하 쪽은 알투를 먹어도 돼요. 가서 강아지들 갑상선 저하증에도 도움이 될까요? 강아지는 이제 크기가 얼마냐는 거에 따라서 틀리는데 강아지 이제 그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강아지는 정거멀즈 있잖아요. 정거멀즈를 열심히 먹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정거멀즈를.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마티즈와 같이 소형견인 경우에는 하루에 한 반알 정도. 대형견인 경우에는 하루에 한 2알 정도. 중형견인 경우에는 1알 정도. 요렇게 이제 정거멀즈를 먹여주는 게 좋고요. 사람처럼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먹여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알투 리차지 있지 않습니까? 이 리차지를 하루에 반알에서 1알 정도를 그 조그마면 반알, 그 다음에 크면은 뭐 1알 정도 이렇게 리차지를 먹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kg면은 마티즈 같은 거는 소형견이니까 반알, 정거멀즈 반알, 리차지 반알 정도 하루에 먹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저의 미국 뉴스가 다른데 미국도 똑같이 먹어도 되나요? 예, 똑같이 먹어도 됩니다. 자, 미국 뉴스하고 한국 뉴스가 다른 거는요. 똑같이 둘 다 그러니까 그 다수의 유전자를 리셋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미국은 유효 성분에다가 여기다 그저 오메가3를 포함을 시켜서 요거를 같은 캡슐로 캡슐에 동시 그 포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 뉴스거든요. 근데 한국은 액상과 분말상을 동시 포장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상과 분말이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메가3가 따로 나오죠. 그리고 분말이 따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오늘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이제 고혈압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또 내일 고혈압 강의 들으실 분들은 또 소비자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고 또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